보의 응력인데 5장은 베이직 토픽 기본 주제라고 되어 있죠. 5장에서 배우는 내용이 이 책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구조 부제 중에는 지금까지 충력이랑 비틀림에 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휨이 가장 중요한 거동이고 그 휨에 의해서 발생하는 응력이 얼마인가에 따라서 모든 그러니까 일반적인 우리가 접하고 있는 구조 부재들이 대부분은 휨 모멘트에 의해서 발생하는 응력이 얼마인가에 따라서 결정된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도는 여러분 알다시피 이러한 제축 방향으로 이렇게 길쭉한 부재인데 제축의 직각 방향으로 하중을 받는 그런 부재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 알고 있다시피 이런 하중을 받게 되면 보는 이렇게 휘게 되죠. 휘게 됩니다. 그래서 5장에서는 얼마나 휘는가는 주제가 아니고 얼마나 휘는가는 뒤에 나옵니다. 5장의 주제는 이렇게 휘게 될 때 보가 있을 때 이런 하중을 받는 보가 있으면 이 보의 단면에 응력이 어떤 상태로 발생하고 거기서 최대로 발생한 응력의 크기가 얼마인가 그거를 따지는 게 5장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적혀지는 거 보면 전단력 굽힘 모멘트를 받는 보에서 발생한 응력과 변형률을 산정하는 게 5장의 주제입니다. 그리고 이런 형태로 휘게 됐을 때 요거를 처진 곡선이라고 합니다. 좌표축은 보통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처럼 여기가 원점이라고 생각하면 부재축 방향을 X축 방향 그리고 이쪽 위로 가는 걸 Y축 방향으로 이렇게 섭습니다. 그 다음에 보의 단면은 처음 시작할 때는 XY 평면에 대해서 대칭이라고 생각합니다. 대칭 평면으로 생각하는 게 가장 쉽겠죠. 그 다음에 하중은 XY 평면 내에만 작용하고 굽힘은 XY 평면에서 생겨서 이거를 굽힘 평면이라고 부른다. 그리고 처짐은 처진 값은 여기 그려져 있는 것처럼 원래 지점이 하중이 작용할 적인 여기였는데 작용을 하면 이런 식으로 변화가 발생하죠. 그래서 그 값을 처진 값이라고 부릅니다. 맨 먼저 우리가 따지는 거는 모멘트에 관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5.2에서는 순수 굽힘과 불균일 굽힘이라고 되어 있는데 순수 굽힘, 그러니까 퓨어 밴딩 상태를 먼저 생각합니다. 퓨어 밴딩이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밴딩 모멘트만 작용하는 경우를 얘기합니다. 요거 요런 도를 보게 되면 이 도는 모멘트만 작용하죠. 이걸 가지고 시어 포스 다이어그램, 밴딩 모멘트 다이어그램을 그리면 시어 포스는 작용을 하지 않습니다. 여기는 이렇게 회전하는 모멘트랑 이렇게 회전하는 모멘트가 서로 상쇄돼서 발력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이 보는 순수하게 굽혀지기만 하지 전단력은 발생하지 않아요. 그래서 밴딩 모멘트 다이어그램을 그리면 이렇게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4장에서 얘기했듯이 밴딩 모멘트를 한번 미분한 게 전단력이죠. 모멘트를 한번 미분한 게 전단력이니까 여기 모멘트의 변화량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어 포스는 0이다. 그렇게도 알 수 있고 발력을 따져봐도 알 수 있죠. 발력이 0이니까 시어 포스는 발생하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태에서 발생하는 모멘트를 굽힘을 순수 굽힘, 퓨어 밴딩 상태라고 그럽니다. 그게 아닌 경우에는 불균일 굽힘이라고 그랬죠. 불균일 굽힘이라는 얘기는 전단력이 있어서 모멘트 요 부분에 작용하는 모멘트랑 떨어진 지점에 작용하는 모멘트의 차이가 있을 경우, 그래서 모멘트의 변화량이 있을 경우에는 불균일 굽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러한 보가 있다. 그리고 이러한 보에 집중 하중이 가해지는데 여기랑 여기 크기가 같다. 여기서 A만큼 떨어진 점에 P가 작용하고 여기서도 A만큼 떨어진 점에서 P가 작용한다. 그러면 요거 시어 포스 다이어그램을 그리면 이렇게 쓸 수 있고 이렇게 그릴 수 있고 그 다음에 밴딩 모멘트 이렇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요 끝부분을 제어하는 중간 부분은
전단력이 0이고 모멘트만 작용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중간 부분은 순수 부품 상태에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재료, 예를 들어서 콘크리트의 인장 응력도를 알고 싶다. 인장에 의해서 얼마나 견딜 수 있는지 그걸 알고 싶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실험체를 만들어 갖고 이렇게 하다 보면 어딘가에 이 사이에서 균열이 발생하면서 이렇게 파괴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실험체를 만들어 갖고 이런 형태로 하중을 주고 그 콘크리트의 인장 응력도를 산정을 합니다. 그거를 럽처 모듈러스라고 부르는데 그런 형태로 실험을 요걸 응용해서 그런 형태로 실험을 합니다. 공률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공률은 여러분 알고 있는 단어죠, 그죠? 얼마나 휘고 있을 때, 이렇게 휘고 있을 때, 이렇게 휘어져 있는 부재에서 미세 요소, 요거를 여기서까지, 여기서까지 거리를 dx, 여기서 원래 길이가 dx인 이러한 부재를 생각해 봅시다. 요 부재를 일부만을 딱 잘라서 이렇게 본다 그러면 여기는 원의 일부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원의 일부라고 생각하니까 요 원의 반지름, 그죠? 원의 반지름을 생각할 수 있고 여기서부터 어떤 로만큼 떨어진 지점, 요게 반지름이라서 여기서 이렇게 원을 그리면 요거랑 똑같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률이라고 하는 거는 요 반지름의 역수를 공률이라고 합니다. 커버처라고 그러고 그러면 요 값은 공률 반경이라고 부릅니다. 공률 반경. 그래서 공률의 중심은 여기 O'점. 그 다음에 공률 반경 혹은 공률 반지름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 그 다음에 그거의 역수를 공률 커버처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원의 일부이기 때문에 요 길이 ds는 로 곱하기 d세타라고 하죠. 로 곱하기 d세타. 그래서 공률은 d세타 ds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처짐량인 경우에도 이렇게 처지는 경우에도 그 처짐량 자체는 아주 작아요. 우리가 눈으로 확연하게 볼 수 없는 그런 양에 해당되는 거기 때문에 여기 원래 길이 dx하고 변형하고 난 다음에 휘고 난 다음에 여기서 여기까지의 거리 ds 원의 일부죠. 원의 일부지만 실제로는 거리가 다르겠지만 그거를 처짐량이 아주 작기 때문에 그것이 서로 같다라고 보고 여기에 d세타 ds를 d세타 dx라고 같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부호규약은 예전에도 얘기했다시피 밑으로 쳐지는 거를 파지티브 커버처라고 약속을 합니다. 반대 방향은 네거티브. 그래서 정방향의 모멘트, 그죠? 정방향의 모멘트는 부재가 이렇게 있을 때 이렇게 작용하는 거죠. 이렇게 작용하는 게 플러스 방향의 모멘트라고 약속을 했었죠. 그래서 플러스 방향의 모멘트가 작용하면 플러스 방향의 공률이 생깁니다. 요거는 하나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여기 적혀져 있는 것처럼 부호구약은 하나의 약속이니까 일관성만 가지고 있으면 돼요, 우리가. 그래서 원래 이렇게 생겼던 거, 그의 일부를 확대해서 그린 겁니다. 단면은 꼭 사각형일 필요 없어요. 이미 단면이라고 상관없지만 이렇게 돼 있고 요 점이 도심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요 길이 방향 일부분을 이렇게 확대해서 그리고 이게 변형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됩니다. 변형하고 난 다음에 원의 일부라고 그랬죠. 그래서 어떤 공률 반경이 중심점이 있고 그 다음에 공률 반경 로가 있고
이렇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시피 원래 길이가 NP라는 길이가 P고 나면 줄어들어요. MSP는 원래 길이에 비해서 여기 줄겠죠. 반대로 N하고 Q는 원래 길이에 비해서 이렇게 늘어납니다. 늘어나는데 여기서부터 이렇게 선을 그으면 요게 전부 여기 일직선이에요. 편면, 같은 평면입니다. 직선인데 변형하고 난 다음에도 이건 직선이에요. 직선이지만 원래는 평행했던 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 길이는 줄어들고 위에는 줄어들고 밑에는 늘어납니다. 위에서는 줄어들고 밑에서 늘어나면 어느 위치에서는 길이 자체가 변하지 않는 그런 레이어가 있겠죠, 그죠? 그게 요 점선으로 되어 있는 것. 요 점선으로 된 게 그거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 점선으로 된 요 선은 변형 전의 길이랑 변형하고 난 다음에 길이가 같습니다. 그런 축을 중립축이라고 부릅니다. 중립축, 뉴트럴 액시스. 그래서 변형 전의 길이랑 변형 후, 즉 피고 난 다음에 길이가 같은 어떤 면, 레이어라고 해야 되나요? 서피스라고 해야 되나요? 무슨 의미인지 알죠? 그래서 그 면을 중립축이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이게 얼마나 늘어났는가? 이 그림을 다시 한번 보죠. 그러면 이렇게 돼 있으면 요건 원의 일부라 그랬죠? 원의 일부, 요것도 원의 일부, 요것도 원의 일부. 전부 회전 반경은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돼 있으면 이렇게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요 길이는 요게 d세타, 그죠? d세타면 요 거리에 따라서, 그죠? 요 거리하고 요 거리에 따라서 얼마나 늘어났는지 계산할 수 있죠. 그래서 로는 중립축까지 거리를 로라고 했어요. 로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요거 저까지 거리가 로고 여기서부터 상대적인 위치를 여기서는 요게 원점이니까 y 좌표를 가지고 얘기할 수 있죠, 그죠? y 좌표를 가지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윗방향으로 가면, 그죠? 로 마이너스 y. 요 길이는 로 마이너스 y의 d세타라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요쪽 길이는 d세타에다가 로 플러스 y라는 겁니다. 요게 각각 요게 길이니까 원래 길이는 d세타 마이너스 로죠. d세타 곱하기 로. 여기도 d세타 로 하면 요쪽 레이어하고 요쪽 레이어에서 각각 얼마나 길이가 변화했는지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스트레인을 알고 싶으면 길이 변화가 이거니까 스트레인을 알고 싶으면 원래 길이가 dx였죠, 그죠? dx로 나누면 됩니다. 그래서 원래 길이는 dx였고 그 다음에 최종 길이가 EF라고 했으니까 EF가 어디 있습니까? EF. 여기 임의의 y만큼 중립축에서 y만큼 떨어진 지점을 생각했어요. 그러면 EF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 로 대신에 y를 적었네요. 그래서 EF의 길이는 로 마이너스 y d세타가 되고 그 다음에 변형률은 원래 길이 변형 후에 길이 빼기 원래 길이 나누기 원래 길이 하면 되죠. 그러니까 변화량 나누기 원래 길이. 그래서 따져보면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입실론은 y 나누기 로 혹은 로분의 1이 카파였으니까 카파 y 이렇게.
여기 마이너스 붙은 이유는 지금 이렇게 생각하고 y가 이쪽이 플러스 y죠. 위로 가는 게 플러스 y입니다. 그래서 y 좌표가 플러스 값이라면 압축이에요. 그죠? 수축하는 겁니다. 그래서 입실론이 여기에 마이너스가 붙어요. 아무튼 입실론은 마이너스 y 로 혹은 마이너스 카파 y 요걸 알게 됐어요. 예제 5.1이 있는데 요거는 좀 이따 하고 바로 다음 으로 넘어가 볼게요. 그래서 이걸 보게 되면 입실론은 중립축에서는 0이고, 그죠? 중립축에서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큰 값을 가지는데 그 관계가 선형관계죠, 그죠? y가 여기 있으니까 선형관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멀리 떨어지면 멀리 떨어진 것만치 비례적으로 스트레인이 증가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스트레스는 E 입실론이에요. 그죠? 선형인 경우에. 그래서 각 부분에 작용하는 스트레스는 E 입실론이니까 스트레스도 똑같이 이런 형태로 발생합니다. 스트레스가 단면 내에서 이런 형태로 분포하게 되면 저걸 가지고 또다시 이거에 합력하고 이거에 의한 모멘트를 구할 수 있죠. 그죠? 그 모멘트가 이 보에 가해지는 모멘트의 크기랑 같아야 돼요. 그래서 맨 처음에 분포가 이렇게 생겼다. 분포가 위쪽은 압축 능력이고 밑에는 인자 능력입니다. 이런 단면 내에 이런 형태로 수직 능력이 분포한다. 그러면 이거 전체 합은 0이라야 돼요. 왜냐하면 보에는 충격이 가해지지 않았으니까. 전체 합은 0입니다. 그래서 인테그랄 전체 에리어 인테그랄입니다. 시그마 x dA는 0이라야 돼요. 그 다음에 시그마 x는 여기서 마이너스 2 파파 y 이거였죠. y 딱 넣었어요. 그래서 시그마 x 대신에 요 값을 여기 집어넣으면 여기서 2랑 파파는 상수예요. 변수는 y가 됩니다. 그래서 인테그럴 y dA는 0. 이거는 뭐였죠? 단면 1차 모멘트는 0이다. 그죠? 단면 1차 모멘트는 0이다. 단면 1차 모멘트가 0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떤 조건이 있었죠. 그죠? 도심축에서 단면 1차 모멘트는 0입니다. 단면이 이렇게 있으면 이런 단면이 있다. 그러면 어떤 축이 있을 텐데 요 축에 관해서 요게 도심축이라면 요 축에 관해서 이 단면의 단면 1차 모멘트를 계산하면 0이라 해야 돼요. 그죠? 그래서 그런 조건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Z축, 우리가 Z에 관해서 이게 X축이고 Y축이고 이쪽이 X축이죠. 이렇게 나오는 게 X축이고 이게 Y축이고 요게 Z축입니다. 그러면 Z축은 도심축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요 축이 Z축이다. 그러니까 이 그림에서 보면 이렇게 나오는 거, 이렇게 나오는 게 Z축. 그 축에 대해서 단면에, 그러니까 그 축이 이 단면의 도심축입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뭐죠? 중립축은 도심축입니다. 요 축이 중립축이죠. 점선으로 되어 있는 거. 요게 중립축이고, 그래서 스트레인이 없었고, 스트레인이 없으니까 스트레스도 없습니다.
근데 작용하는 충격이 없으니까 수직응력 중에 압축응력이랑 인자응력을 다 합한 거는 0이라 해야 되고, 그죠? 그러면 요 축이 도심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이겁니다. 평형조건을 사용하면 요거 전체 합력은 0이다. 인자응력, 압축응력이 발생하지만 그거 두 개를 합하면 0이다. 거기서부터 우리가 중립축의 위치를 결정할 수 있고, 그죠? 요게 어느 지점에 위치하는 건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요런 응력이 발생할 때 요 응력을 요 점에 관한 모멘트, 그 점에 관한 모멘트는 가해진 모멘트 M하고 같아야 돼요. 그래서 그거를 수식으로 쓰면 이렇게 되겠죠. 시그마 x, 아까하고 다른 점은 아까는 y가 없었는데 y가 들어가 있어요. 그죠? y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죠. 어떤 단면이 있고 이 단면에 작용하는 여기 도심축입니다. 응력 분포가 이거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요 힘, 요 거리 곱하기 요 힘 하면은 요 부분에 작용하는 힘에 의한 모멘트죠. 이거를 전체 단면에 대해서 다 적분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y니까 y 곱한 거예요. 여기서 한다 그러면 이게 시그마 x, 그죠? 시그마 x y dA, 정확히 얘기하면 시그마 x dA죠. 응력 곱하기 면적이니까 이게 힘이 되고, 그래서 이걸 전체 면적에 대해서 적분하면 모멘트랑 같아야 돼요. 그래서 여기 y가 있고 또 앞에 있는 것처럼 여기 치환을 하면 4파 2가 들어가는데 이건 전부 상수니까 밖으로 나오고, y제곱 dA 하면 y제곱 dA는 단면 2차 모멘트죠. 그래서 i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m은 파파 2i, 여기서부터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합하는 잘 생각하지 않고 보통 로분의 1은 m 나누기 2i라는 걸 많이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모멘트가 가해지면 2i로 나눈 값이 공률이랑 같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 EI는 뭐죠? 리지디티에 해당되는 거죠. 충력에서는 EA였고, 그죠? 토션에서는 GIP였고, 리지디티에 해당되는 그런 텀입니다. 그리고 단면 2차 모멘트는 1학기 때 많이 했었죠. 사각형 단면일 때 12분의 BH3선. 그래서 여기서 보게 되면 어떤 일정한 모멘트가 가해졌을 때 한성 계수가 큰 재료를 사용하거나 아니면 단면 2차 모멘트가 큰 단면을 사용하면, 그러면 공률이 작아져요. 공률이 작아진다는 얘기는 공률 반경이 커진다는 얘기고, 그래서 큰 원이 되니까 넓힌다는 얘기죠. 그래서 금방 한 것처럼 요걸 알게 됐고, 그 다음 요걸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최종적으로 우리가 요걸 구할 수 있어요. 시그마는 my 나누기 i다. 요걸 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y는 아까 얘기했던 이 거리입니다. 어떤 중립축에서부터 우리가 알고 싶은 지점, 요 지점에 스트레스를 알고 싶다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 이걸 y라고 부르는 건데, 그래서 요 지점에 발생하는 스트레스의 크기는 가해진 모멘트, 그 다음에 중립축에서부터의 거리를 단면 2차 모멘트 나눈 값이랑 같다,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수직응력에 관해서는 요게 결론입니다. 요게 마이너스 붙은 이유는 알죠? 아까랑 똑같은 이유입니다. 정방향의 모멘트가 가해지면 아래로 볼록하게 비는 거고, 그 다음에 y는 위쪽으로 가면 플러스예요. 그죠? 그래서 y에 플러스 값이 들어가면 압축 응력이 발생해요. 그렇기 때문에 마이너스 붙은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냥 요렇게 기억을 하고, 그 다음 이게 압축인지 인장인지는 써서 표현을 하거나, 그러니까 값을 구하고 난 다음에, 그죠? 뭐 예를 들어서 10메가파스칼을 구했습니다. 그럼 10메가파스칼 괄호하고 압축, 아니면 괄호하고 인장, 이렇게 표현하면 무난합니다. 굳이 플러스 마이너스 붙이지 않더라도. 그래서 이렇게 구할 수 있고, 최대 응력 같은 경우에는 중립축에서부터 비례하니까 어떤 단면이 있을 때 중립축이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최대로 이 단면에서 최대로 발생하는 응력은 중립축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지점에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제일 큰 응력이 발생합니다. 정모멘트가 가해졌으면 이게 압축 응력일 거고, 구모멘트가 가해졌으면 위로 볼록하게 비는 거니까 여기가 최대 모멘트가 여전히 최대 모멘트 발생하고, 그 값은 인장이 됩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상식적입니다. 아래 방향으로 휘면 그게 정모멘트고, 그러면 윗부분이 압축이 되죠. 아랫부분이 인장이 되고. 그래서 여기 압축 응력, 인장 응력 이렇게 되어 있는 게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중립축에서부터 가장 멀리 떨어진 지점에서 최대 응력이 발생한다. 왜냐하면 응력 분포가 서정력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그리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흑살표에서 이렇게 단면에 들어가는 거 이렇게 그리기도 하고, 아니면 그냥 직선으로 이렇게 그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리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단면 계수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단면 계수는 뭐냐면, 우리가 실제적으로 부재를 설계한다 그러면 생각을 하는 거라고 했어요. 어떤 재료를 가지고 부재를 설계하는데, 어떤 모멘트가 가해진다. 예를 들어서 100kN 미터라는 모멘트를 지지하는 볼을 설계하고 싶어요. 볼을 설계하고 싶고, 그 다음에 이거를 재료를 우리가 정할 거 아니에요? 강제로 할 거냐, 콘크리트를 할 거냐. 그럼 거기에 따른 재료의 탄성 계수가 있습니다. 그럼 문제는 뭐냐면 사이즈를 얼마나 할 거냐, 그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우리가 그거 어떤 식으로 설계를 하냐면, 거기서 발생되는 최대 응력이 재료가 견딜 수 있는 최대 응력이라 해야 되는 거죠. 그거보다 낮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어떤 단면에 핀 모멘트가 가해지면 우리가 관심이 있는 거는 여기서 발생하는 최대 응력이 얼마냐, 그겁니다. 그렇죠. 최대 응력은 그때 앞에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중립축에서부터 가장 멀리 떨어진 지점에서 발생해요. 그래서 이거다 그러면, 이러한 대칭 단면이다 그러면 y 대신에 2분의 h를 넣은 값, 요 공식에서 y 대신에 2분의 h를 넣은 값, 요게 맥스가 될 거고, 우리가 관심 있는 거는 이 값이 얼마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했어요. 요거를 하나로 뭉친 겁니다. 하나로 뭉쳤어요. 그래서 정사각형 단면이면 i는 12분의 bh 3승이잖아요. 그 다음에 이거를 i 나누기 2분의 h, 요걸 한 겁니다. 그래서 그 값을 단면 계수로 합니다. 비대칭 단면이면 중립축에서부터 거리, 위쪽 방향 거리, 아래쪽 방향 거리에서 각각 C1, C2라고 하고, 그 값을 i로 나눈 거,
i를 그 값으로 나눈 값, 그거를 단면 계수라고. 그래서 두 개가 나오겠죠. S1, S2 이렇게 해서 요거를 알면은 최대 응력을 쉽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면표에서 보면 단면표가 이 부록에 있죠. 예를 들어서 969페이지 한번 보세요. 969페이지를 보면 엑시스 11에 대해서 I, S, R 이런 값이 있죠. I는 단면 2차 모멘트고 그 다음에 S는 여기 나오는 단면 계수입니다. R은 회전 반경 뒤에 있었던 것 같은데 이렇게 돼 있어요. I 값이 있고 그 다음에 섹션 모듈러스라고 단면 계수 값이 어떤 테이블에 대해서 요거는 럼버예요. 목재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규격화해서 딱 놔두면 재료에 따라서 재료의 탄성 계수가 얼마냐 그것만 알면 주어진 모멘트에 대해서 최대 응력을 쉽게 계산할 수가 있어요. 이중 대칭이면 단면 계수가 하나면 되죠. 인장 측이랑 압축 측 거리가 다 최대 거리가 다 똑같으니까 하나만 되면 됩니다. 그래서 금방 얘기한 것처럼 요게 이런 값을 S라고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죠? I 값이 12분의 BH 3승이면 S는 6분의 BH 제곱. 그죠? 이렇게 되죠. 여기서 금방 우리가 유도했던 거는 탄성 조동을 하는 재료, 그 다음에 순수 부품에 대해서 유도한 거, 그 다음에 워핑이 뭔지 몇 번 얘기했었죠. 워핑은 없는 경우, 그 다음에 응력 집중 이런 것도 고려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자, 그래서 5.3 5.3을 보면 이러한 보가 있고 하중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포하중이랑 이러한 집중하중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발력을 구하고 슈어 포스 다이어그램, 밴딩 모멘트 다이어그램 구하는 거는 정력하게 보냅니다. 그죠? 저번 학기에 다 했어요. 그래서 슈어 포스, 밴딩 모멘트가 이러한 형태로 생깁니다. 그래서 여기서 문제에서 구하라는 게 굽힘으로 인한 보내에서 최대 인장 및 압축 응력을 구하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에서 발생하는 최대 인장 응력이랑 최대 압축 응력을 구하라. 그러면 모멘트가 최대인 지점에서 최대 인장이랑 최대 압축이 발생합니다. 모멘트가 최대인 지점은 이 지점, 그죠? 여기 거리가 얼마인가요? 거리는 안 나와 있네요. 그죠? 거리는 아마 여기일 겁니다. 9피트. 그래서 A점에서 9피트 떨어진 지점에서 발생하는 모멘트가 151.6 힙스피트입니다. 그 다음에 단면이 이렇게 생겼네요. 폭은 8.75고 높이는 27인치입니다. 이러한 사각형 단면입니다. 그러면 최대 인장 응력이랑 최대 압축 응력은 요 공식 my 나누기 I 요걸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멘트는 151.6 그 다음에 Y는 얼마 나오면 되죠? 27인치의 반, 그죠? 중립축은 요 사각형 단면이니까 중립축은 요 가운데에 있을 거고 최대 거리는 27인치의 반, 그죠? 그 다음에 I는 12분의 B, H 있으니까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대칭 단면이니까 맨 위쪽에서, 그래서 요 지점에서 최대 압수 응력이 발생할 거고, 그 다음 요 지점에서 최대 인장 응력이 발생할 거고. 그래서 예전에도 얘기했다시피 구조역학은 하나하나 쌓아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1학기 때 이걸 가지고 시어폴스 다이어그램이랑 밴딩 모먼트 다이어그램을 구하지 못하면, 그 이전에 이러한 항력이 작용했을 때 반력을 구하지 못하면 이거 그릴 수 없고, 이걸 못 그리면 이것도 못 그리고, 이걸 못 그리면 여기서 구하라는 거, 최대 응력 못 구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금방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최대 모멘트 나누기 my 나누기 i를 그냥 s로 해서 한변계수 분의 모멘트 해서 이렇게 했고 있습니다. 5.4도 마찬가지예요. 5.4는 보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보는 이렇게 생겼고, 그 다음에 단면이 이렇게 생겼어요. 앵글 단면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 단면에서 중립축 위치, 그 다음에 합선 단면에 단면 2차 모멘트를 못 구하면 이 문제를 못 푸는 것인데, 그거는 정격하게 범위죠. 그래서 이러한 단면이면 그냥 이렇게 사각형의 합으로 치환을 해서, 실제로는 여기 이렇게 곡선으로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이거 무시하고 이렇게 치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 둘, 세 개의 사각형을 가진 합성 단면으로 치환을 한 다음에 요 단면에, 합성 단면에 중립축의 위치, 그 다음에 단면 2차 모멘트를 구하는 겁니다. 다 알고 있어요? 넘어가도 되죠? 여기에 적혀져 있는데 면적 1, 그래서 여기가 A1이라고 돼 있고 A2라고 돼 있고 A3라고 돼 있죠. 그래서 A1의 면적, 그 다음에 A1의 도심의 위치, 그죠? 그 다음 A1의 I값, 그거를 각각 알고 있고, 그죠? 그 다음 면적 2, 면적 3에 대해서도 각각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심의 위치를 구하려 그러면 공식이 이거죠, 그죠? 이겁니다. 그래서 어떤 기준점, 어떤 기준점에서 봤을 때 이 각각의 단면의 도심의 위치, 좌표, 그죠? 도심의 좌표, 그리고 면적을 가지고 이렇게 해서 중립축 위치는 18.48입니다. 요거는 기준점이 어딘가요? 6, 40이니까 6. 아마 요점이 기준점 같아요. 그죠? 이 점이 기준점이에요. 그래서 이 길이가 6이고, 이 길이가 6이고,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가 40입니다. 그렇게 해서 18.48이라는 도심의 위치를 구했습니다. 도심의 위치는 중립축의 위치랑 같죠. 그 다음에 I값, 합성 단면의 I값 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단면 계수 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 보에서 봤을 때 발령을 구하고, 이런 하중이 가해졌을 때 발령을 구하고,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시어포스 다이어그램 구하고, 그 다음에 밴딩 모멘트 다이어그램 구했어요. 그래서 요 보일 경우에는 플러스 2.025kNm, 마이너스 3.6kNm, 값이 두 개가 나왔습니다. 두 개가 나왔는데 여기서 구하라는 게 최대 인장 및 압축력을 구해라. 그리고 단면 자체가 비대칭 단면이죠. 비대칭 단면이니까 요 모멘트가 가해졌을 때 최대 압축응력, 인장응력, 요 지점에서 최대 압축응력, 인장응력 다 산정해 봐야 돼요. 값 4개를 구해놓고
거기서 최대값하고 최소값을 구해야 됩니다. 이러한 채널 단면에서 여기서 보게 되면 지금 눈으로 봤을 때 여기가 중립축 위치죠. 여기가 중립 도심의 위치면 어떻게 됩니까? 정 모멘트가 발생하면 밑으로 기는 거죠. 그러면 인장 응력이 압축 응력보다 커요. 부 모멘트가 발생하면 여기서 발생하는 압축 응력이 인장 응력보다 큽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양의 최대 부피 모멘트는 여기 이 점입니다. 2.025의 모멘트가 있을 때 그때 최대 인장 응력은 밑면에서 발생하는 거죠. 그거는 50.5. 압축 응력은 마이너스 15.2. 그 다음에 최대 마이너스 모멘트, 그렇죠? 네거티브 모멘트가 작용했을 때는 응력의 방향이 반대가 되죠. 위로 볼록하니까 밑면이 압축이 되고 밑면이 인장이 됩니다. 그래서 26.9, 89.8. 그래서 네 가지 값을 비교를 해보면 네 가지 값, 요거랑 요걸 비교했을 때 가장 큰 값을 모으면 됩니다. 결론이 뭐죠? 89.8이 여기 있고 그 다음 50.5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 인장 응력은 어디서 발생하는 거죠? 최대 인장 응력. 최대 인장 응력은 요 부분 어디서 발생해요? 밑면에서. 그죠? 최대 압축 응력은 여기서 발생해요. 밑면, 단면의 밑면에. 둘 다 단면의 밑면에서 발생해요. 보의 단면은 따로 주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문제를 풀려고 그러면 보가 이렇게 생겼고 단면이 어떻게 생겼다라는 게 두 가지 정보가 다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다시피 5.6은 부피 능력에 대한 보의 설계입니다. 보의 설계를 할 때는 우리가 관심 있는 거는 발생하는 최대 응력의 크기가 얼마냐. 그게 오로지 관심 있습니다. 그래서 I 값보다는 S 값이 더 편리한, 그거를 산정하기 위해서 더 편리한 값입니다. 그래서 발생하는 최대 외력에 여기에서 최대 외력 모멘트가 얼마인지 산정을 하고 그 다음에 요게 요렇게 계산한 값, 요게 허용력보다 작아지도록 단면을 정하면 돼요. (379페이지에) 이제 여러 가지 보호 형상의 상대 효율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상대 효율. 그래서 어떠한 동일한 면적이라면 S 값이 큰 게 좋은 거죠. 그죠? S가 분모에 들어가니까 모멘트 나누기 단면 개수입니다. 그래서 단면 개수가 크면
발생되는 모멘트가 작아요. m이 일정할 경우. 그래서 각각의 형태에 대해서 단면 계수를 생각해 봅시다. I 값 생각하는 거랑 비슷해요. 이것도 중립축에서부터 멀리 떨어진 지점에 면적이 크면 유리합니다. 그래서 보의 효율은 여기 있는 것처럼 재료가 중립축에서부터 멀리 떨어져서 분포하면 유리하다. 직사각형의 경우에는 6분의 bh 제곱, 6분의 bh 제곱. 그 다음에 원형일 경우, 그래서 즉 정사각형 원형을 비교하면 이런 형태로 쓸 수 있습니다. 같은 단면이다. 그러니까 단면적이 같다라고 했을 때 요거 비율 있죠? 스퀘어 나누기 서클 1.18. 그러면 스퀘어가 s 값이 큰 거네요, 그죠? 단면이 같으면. 그래서 원형보다는 정사각형이 더 유리하다. 정사각형보다는 당연히 직사각형이 더 유리하다. 위로 길쭉한. 그거보다 더 유리한 거는 이런 형태. 와이드 플랜지가 더 유리합니다. 와이드 플랜지는 여기서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플랜지 부분이 두꺼워요. 외부는 아주 얇게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중립축에서 멀리 떨어진 지점에 면적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요 전체의 R값 계산하려고 그러면 합선 단면이죠. 그래서 하나, 둘, 세 개의 사각형으로 이루어진 합성 단면인데 요거의 R값을 계산할 때 요 부분, 외부 부분은 무시해도 거의 비슷한 값이 없습니다. 외부를 무시하고 플랜지 두 개만 가지고 R값 산정한 거랑 요거 전체 다 한 거랑 큰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다르게 얘기하면 와이드 플랜지일 경우에는 핀 모멘트는 플랜지가 다 부담합니다. 외부는 핀 모멘트 부담하는데 큰 역할이 없어요. 근데 무작정 이거를 얇게 하고 외부를 얇게 하고 이거를 멀리 떨어뜨리면 어떻게 되느냐, 그 얘기가 여기 있습니다. 너무 얇으면 좌굴이 발생할 수 있어요. 좌굴이라는 건 이렇게 찌그러지는 거 있죠? 옆으로 삐져나가면서 찌그러지는 거, 그걸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외부도 그렇다고 아무런 역할을 안 하는 거 아닙니다. 외부는 뒤에 나오겠지만 전달 능력을 받아줘요. 그래서 외부를 너무 얇게 하면 전단에 대해서 파괴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너무 얇으면 국부 좌골 및 과대한 전달 능력을 받게 됩니다. 예제 5.5는 전체 길이가 12피트이고 그 다음 목재 보이고 등분포 하중이 420 파운드 퍼 피트다. 허용 부피 목력이 1800 psi. 그 다음에 목재의 비중량은 35 파운드 퍼 큐빅 피트다. 그랬을 때 적절한 보의 크기를 선택해라. 보는 측면 좌굴과 티핑에 대해서 흥방향으로 지지되어 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이게 좌굴도 발생하지 않고 티핑은 이렇게 넘어지는 거죠. 이렇게 힘을 갖다가 이게 길쭉하잖아요. 길쭉하지만 옆으로 넘어지면 안 되는데 그 넘어지는 건 방지되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서 가해질 하중은 여기 있습니다. 근데 이 하중이 전체 다가 아니고 자체의 무게도 있어요. 보의 자중.
보의 자중도 있습니다. 그거는 요걸부터 선택을 하는데 요거는 큐빅피트니까 요 단면이 크면 클수록 무거워지는 거죠. 그래서 이게 딱 정해진 게 아니고 여기 더하기 보의 면적 곱하기 이거 그런 형태의 등분파 하중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처음에 딱 알 수 없기 때문에 요게 하중 자체가 미정이니까 그거를 적절히 가정을 하고 적절한 보호 단면을 선택해서 확인을 하는 그런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뭐 절차라고 하면 여기 있지만 주어진 하중에 대해서 단면 개수를 산정을 하고 그 다음에 어떠한 임시로 단면 하나 정해갖고 그걸 테스트해서 OK가 되는지 아니면 NG인지. OK라고 해도 너무 과대한 단면을 쓸 수도 있는 거고, 그죠? 엄청 큰 단면을 쓰면 당연히 OK죠. 그렇지만 그거는 정제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 하중이랑 자중을 적절히 효율적으로 딱 맞춰서 지지할 수 있는 그런 단면을 선택하는 겁니다. 그래서 단순 지지 보고 하중이 요거다. 그러면 여기서 발생한 최대 모멘트는 8분의 QL 제곱. 알고 있죠? 단순 지지보. 단순 지지보의 최대 모멘트는 8분의 QL 제곱이다. 그래서 하중 크기가 이거고, 그래서 허용 응력이 1800이었으니까 요거 나누기 요거 하면 단면 개수는 50.4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만족하는 섹션을 찾아보면 50.4 요거죠. 엑시스 11이랑 22가 뭐 얘기하냐면 엑시스 11은 이게 11입니다. 이게 22입니다. 그래서 세워놓을 거면 요축에 관한 값을 넣으면 되죠. 그죠? 그래서 엑시스 11만 보면 돼요. 50.4였으니까 이거 52.72 요거 정도 선택하면 될 거예요. 그죠? 아니면 51.6. 그래서 요거 아니면 요거 중에 선택을 해서 그 다음에 여기에 단면도 있잖아요. 단면적 있으니까 요거 하고 요거 고려해 갖고 단면적 있으니까 아까 큐빅피트당 중량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자중도 산정할 수 있어요. 그걸 고려했을 때 OK가 되는지 확인하면 됩니다. 여기서는 3 곱하기 12면 어딨나요? 요거 선택입니다. 요거 선택했습니다. 그러면 요거 단면적 곱하기 비중 곱하면 자중이 나오고, 그래서 그것까지 고려해서 다시 51.22가 요구됩니다. 그러면 51.22는 실제 단면의 3 곱하기 12 단면의 단면 개수 요거보다 작으니까 OK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중을 고려하지 않으면 뭐 그냥 단순하게 단면 개수만 보고 찍으면 되죠. 네. 자중을 고려할 거면 한번 찍었다가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다는 거입니다. 이번 예제도 비슷합니다. 여기서도 자중을 고려하고 그 다음에 와이드 플랜지를 선택하는 겁니다. 하중은 이런 형태로 작용하고 그 다음에 재료의 허용 응력은 18,000psi입니다.
어떤 식으로 풀어가면 되겠다라는 게 나오죠. 그죠? 그래서 이런 하중을 받을 때 이 부에서 발생하는 최대 모멘트의 크기부터 보여야 돼요. 와이드 플랜지라고 했으니까 좌우 상하 대칭이에요. 그죠? 상하 대칭입니다. 그래서 최대 모멘트만 구하면 됩니다. 그래서 시어 포스 다이어그램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밴딩 모멘트 다이어그램은 안 나왔네요. 밴딩 모멘트 최대 모멘트는 어디서 발생하는 거죠? 시어 포스가 0인 지점에서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x1만 구하면 돼요. 그러면 반력이 여기서 18,860이 나왔고 그 다음에 2000이니까 요거 슬로프가 2000이고 요 값이 요거니까 2000x는 18,860 하면 x를 구하면 요 지점에 거리가 나오는 거죠. 거리가 나오면 최대 모멘트의 크기는 요 삼각형의 면적이죠. 금방 내가 얘기한 대로 했습니다. 그죠? 18,860 나누기 20, 2000 하면 9.43피트가 나옵니다. 그러면 요 x1이 9.43피트라는 걸 알 수 있는 거고, 그러면 최대 모멘트 크기는 2분의 1 곱하기 9.43 곱하기 18,860. 이렇게 계산해도 되죠. 아무튼 88920 요게 최대 모멘트가 되고, 요거 나누기 허용응력 하면 필요한 단력의 수요. 그러면 59.3 큐빅 인치가 나오고, 그럼 요거를 만족하는 단면을 뒤에 테이블에서도 찾아보면 됩니다. 그래서 형광 같은 경우에는 규격으로 다 나오니까 규격마다 그런 단면의 재료 특성, 단면 특성이 다 테이블로 나옵니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요거보다 살짝 큰, 요거보다 조금 커야 되죠. 자동으로 또 걸려야 되니까. 요거보다 조금 큰 단면을 선택을 해갖고, 그래서 12/50을 선택하면 64.7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단위 길이당 무게 나오고, 그 고려해서 다시 체크를 하면 어떤 식으로 오케이가 되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생각하면 됩니다. 불균일 단면보. 그래서 앞에서 살펴봤지만 볼을 하나 설계를 하는데 허용 응력하고 발생하는 최대 응력을 체크하는 지점은 딱 한 포인트밖에 없어요. 그죠? 최대 모멘트가 발생하는 지점. 그 중에 가장 외곽 부분. 나머지는 그거보다 훨씬 작은 응력이 발생해요. 그러니까 재료가 낭비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형태로 그 단면 자체를 변화를 주면 좀 더 재료를 아낄 수 있을 겁니다. 그 실제로 이런 거 같은 경우에도 이거 생각해 보면 하중이 여기 발생하니까 하중이 여기서 주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집중 하중이 발생하고 여기서 고정단이니까 여기에 최대 모멘트가 발생해요. 그러면 여기를 두껍게 하고 여기는 얇게 하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두껍고 얇게. 여기도 모멘트가 큰 지점에서 두껍고 얇게. 이렇게 해서 길이에 대해서 균일하지 않은 단면을 사용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는 단면 치수가 바뀌니까, 그죠? 단면 치수가 바뀌니까 각 단면마다 검토를 할 텐데, 뭐 그냥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이 부분에 대해서 설계를 하고, 나머지는 최대 응력이 도달하지 않도록 적절히 너무 급하지 않게 그렇게 감소시켜줘야 되겠죠. 그리고 그렇지만 단면이 변화하니까 최대 응력이 발생하는 지점이 꼭 밴딩 모멘트가 최대인 지점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죠? 완전 응력도라는 말이 있는데, 완전 응력도는 여기 fully stressed beam에서 모든 단면에서 최대 허용 부피 응력을 가진다. 어떤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면 모멘트는 캔틸레버니까, 그죠? 캔틸레버니까 모멘트는 집중하려니까 이걸 삼각형 형태로 분포할 텐데, 모든 지점에서 재료 하나도 낭비하지 않고 이러한 모든 단면에서 허용 응력이 되도록 그렇게 단면을 정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정하면 이런 형태가 됩니다. 이런 볼을 최대 풀리 스트레스 완전 응력도라고 얘기합니다. 요 밑에 적혀져 있는 거는 그냥 코멘트예요. 근데 우리가 하중을 가정을 해갖고 그렇게 단면을 완전 최적화시켜갖고 그렇게 만들었는데, 어쩌다가 또 다른 하중이 작용하면 어떡하냐. 완전 최적화시켜놨으니까 허용이 여유가 하나도 없죠. 그러면 파괴될 수가 있습니다. 자동차 격판 스프링, 테이퍼 워더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자동차 아마 차체를 지지하는 그 밑에 들어가는 이러한 철판 같은 거를 이런 형태로 이렇게 겹쳐서 이렇게 된 거 사진을 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네요. 자동차 격판 스프링이라고. 그래서 모멘트가 많은 지점에서, 크게 걸리는 지점에서는 여러 판을 겹쳐서 사용하고, 작은 지점에서는 판 하나로만 지지하도록 그렇게 만든 그걸 의미합니다. 공식은 복잡하지만, 이거 같은 경우에 테이퍼 빔이죠. 공식은 복잡하지만 그냥 앞에서 시그마는 MY다. MY 나누기 I다. 그래서 여기서 테이퍼 빔이면 MY 나누기 I다. 테이퍼 빔이라면 I도 변하고 Y도 변하는 거죠. 그죠? X에 따라서 I가 변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적절히 시험에서 넣으면 여기서 나오는 얘기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아까 얘기했던 완전 응력보의 형태가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모멘트를 받을 때 발생하는 수직 응력을 구하는, 수직 응력이 어떻게 발생하고 그 크기가 얼마냐 하는 얘기는 여기까지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전단 응력이죠. 전단 응력.